언제나 익숙한 식탁의 풍경. 그 속엔 계절이 담기고 기다림이 스며들고 우리의 시간이 머뭅니다. 하루를 위로하며 힘을 얻는 소중한 자리, 식탁. 서산 바지락어장에서 집단 폐사 신고가 접수돼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기후변화로 이상 고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배추 같은 일부 농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금자리.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후 적합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생산이 될 수 있는 작물들이 단 하나도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삶의 이정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의 식탁을 지킬 해법을 만나봅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유엔은 실시간으로 기후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파멸로 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가뭄과 홍수, 폭염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인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량 산업도 영향을 받아 7억 명 넘는 인구가 기아를 겪고 식량을 섭취할 수 없어 사망 위험에 처한 인구는 3억 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일 2만 5천 명 이상이 굶주림 끝에 사망합니다. 기후위기의 시한폭탄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바다에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령 앞바다에서 유명하던 낙지는 최근 잡기 어려운 어종이 됐습니다. 아, 오랜만에 낙지다. 낙지. 아, 이거 징그러워. 원래 많이 나와야 되는데. 2시간 동안 일해가지고 이거 잡은 거야? 아유, 너무했다 이거. 가고. 작년 여름에 같은 경우는 엄청 더웠잖아요. 고온으로. 그래서 치어들이 다 죽은 거야. 낙지, 박하지, 꽃게. 올해는 아예 없는 거야, 지금. 없는 거야. 엄청 없는 거야, 작년에 비해. 막연하게만 들리던 기후 위기라는 말이 어민들의 피부로 느껴집니다. 낙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0마리, 500마리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한 50마리, 60마리? 그러니까 한 줄에 통발이 한 50개, 6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아예 안 들 때는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2개, 3개 들 때도 있고. 지금 동네 배들 같은 경우에 적게 나가는 배는 한 달에 한 번. 그나마 나가는 배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이제 기름값 내고 인건비 쓰고 먹이값 쓰고 그러면 손해니까 그냥 안 나가고 집에서 놀아요. 줄어든 어획량에 기름값조차 벌기 어렵다는 어민의 하소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수온입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부족해져 많은 해산물이 폐사하는데요. 지난 57년간 지구 평균 수온은 0.74도 상승했고 한국 해역의 수온은 1.58도 올랐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1980년대에는 연평균 151만 톤 정도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어업 생산량이 84만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매해 감소를 하다가 작년에 거의 1971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한 해가 됐습니다. 어획량 감소는 낙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는 어종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했죠. 수온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는 고기가 없어요. 어물 자체가. 작년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이 판장이 밖에까지 다 꽃게였는데 지금은 보시겠지만 눈에 보일 정도니까. 특히나 이제 요즘 조기가 많이 풍기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열대 어종들이 간혹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주로 서식했던 그 어종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수온이 상승한 탓에 우리가 즐겨 먹던 난류성 어종이 북상하고 한류성 어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는 거의 잡히지 않는 수준이고 쥐치 오징어는 물론 주꾸미까지 눈에 띄게 어획량이 줄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어종이 우리 바다에서 점차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 탁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2배 이상 가파른 속도로 되고 있으니까 아열대화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각 해역별로 조업 방법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어장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조업 위치도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종들이 바뀐다면 그 종들을 유통하는 체계도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고수온으로 인해 수산생물의 생존이 위협받고 변화하는 어종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 해산물로 가득하던 밥상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뜨거워지는 바다가 경고합니다.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배꼽이라 불리는 강원도 양구의 국토 정중앙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모내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조생종인 오대살로 유명한 고장.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벼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대 같은 경우는 올배가 돼가지고 이제는 올배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니까 이 배알이 눈이 그냥 꽃이 펴가지고 앙금이 앉아야 되는데 눈이 다 멀어가지고 겉에 보면은 노란데 만져보면은 쭉쟁이가 많아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하지만 가뭄과 홍수 등의 이상기후로 생산량은 2021년부터 쭉 감소했습니다. 병충해 피해로 단위당 생산량 또한 줄었는데요. 이상고온으로 급증한 벼멸구가 원인입니다. 고온성 해충인 벼멸구의 개체수가 늘면서 2023년 1,046헥타르에 그쳤던 벼멸구 피해 면적이 2024년에는 34,140헥타르로 34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벼가 무사히 있기를 바라는 농민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다른 농작물인 과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의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을까요? 단제라든가 여러 가지 충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50년 뒤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 외에는 사과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내 사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상북도에서 사과가 나지 않고 강원도에서만 사과가 재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열대야가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가 생육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양분을 소모하는 것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오로지 그 양분을 색을 내거나 과일을 키울 수 있는 데 쓰기 때문에 빨갛고 맛있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지게 되다 보면은 한 2070년도에는 강원도의 산간 일부 지방에서만 안정적으로 사과가 재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밤 기온이 낮아야 원활하게 호흡하며 당분을 저장합니다. 기후변화로 열대야가 길어지며 사과를 비롯한 주요 과일의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24년 연간 농산물 물가는 10.4%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10,000원으로 사과 한 알조차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농작물을 비롯한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벌을 키우고 있는 김종화 씨. 겨울을 보낸 벌통엔 꿀벌이 늘 그득했습니다. 활기 넘쳐야 할 벌통은 예전 같지 않은데요. 꿀벌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종화 씨입니다. 이제 아카시아가 꽃이 피는데 벌은 이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됐으니 늘 벌 있는 데 와서 확인하고 아침 저녁으로 낮에로 일을 하지만 벌이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되니까 대여섯 가지는 다른 애보다도 지금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만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꿀을 채취하는 시기를 앞둔 3월이면 꿀벌이 몸집과 개체수를 불려야 하지만 벌이 사라지거나 병충해에 시달리는 탓에 양봉 농가들은 못 쓰게 된 벌집을 버려야 할 지경입니다. 꿀벌들이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밖에서 생활하는데 추운 겨울이나 그리고 폭염에 그 꿀벌들이 면역력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폐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먹이원이 단순해지고 그 숫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벌들이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며 피해가 증가하는 꿀벌 실종 현상. 2023년 한 해에만 20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번식을 위해 꽃가루 바지가 필요한데 그중 70%를 꿀벌이 담당합니다. 특정 작물은 수분의 대부분을 꿀벌에 의존할 정도입니다. 꿀벌의 실종이 식량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꿀벌의 개체수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식량 작물의 생산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지속 가능한 자연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 변화는 꿀벌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른 봄에 꽃이 피게 해 꿀벌의 먹이마저 없애버립니다. 꿀벌이 계속해서 사라진다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농작물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기후 변화는 식량 산업 전반을 망가뜨립니다. 그 심각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 시계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데 그 이상의 온도 상승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파리 협정에 의해 가지고 금생이 말까지 우리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파리 협정에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것 같지만 매년 연말에 유엔 환경 계획이라든가 세계 기상기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대중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는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면 폭염은 8배 이상, 가뭄과 호우 등의 이상기후는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상 동식물의 14%는 멸종하고 바다 산호초는 90%가량 감소하며 생태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세계 식량 생산량 3분의 1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제철이 사라지고 바다는 뜨거워지고 흙은 숨 쉴 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장 우리가 먹을 식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30kg으로 닭고기와 소고기 소비량의 2배에 달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육류 중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충남 예산의 한 양돈장. 박계영 대표는 직접 설계한 이곳에서 돼지 2,000두를 사육합니다. 이제 이런 액상급이기를 도입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료를 줬는지
직접 이렇게 수치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를 먹었고 매일매일 먹는 양이 증가된다. 그러면 돼지 상태가 괜찮다. 축산업의 사육 규모가 커지며 노동력 부족, 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이 제시되었습니다. 스마트 축산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체해 줌으로써 노동력을 절감을 해주고 작업 환경을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고요. 외부로 이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한다거나 방역을 이제 관리를 효율화한다거나 축산업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축의 질병을 관리하고 축사의 환경을 제어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지금 돈방의 암모니아 수치는 1에서 2ppm 정도 나오고요. 황화수소는 검출이 안 되고 있고 CO2 농도는 1900에서 1900, 2000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실내 공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유해가스를 저감하는데요. 맞춤형 사육으로 사료를 공급해 생산성을 늘렸고 기온과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 폐사율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에는 세동이었거든요. 돈과 동 사이를 옮기려면 돈사를 밖으로 나와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외부 접촉 감염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고 방역에 대해서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돈사가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계절의 영향을 안 받아서 그런 거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돼지를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이곳에서 박계영 대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도전합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또 다른 방식의 도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노후된 양돈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실수로 방류되는 분뇨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됐는데 그런 처리 방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바이오 플랜트 시설을 활용한 효율적 분뇨 처리 방법을 논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대한민국 축산 1번지로 불리는 홍성. 전국 1위 규모의 돼지 숫자만큼 넘쳐나는 가축 분뇨도 골칫덩이 중 하나입니다. 축산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메탄과 아산화칠소로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5천만 톤의 가축 분뇨는 자원화 처리가 약 85%, 정화 처리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비중을 늘려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처리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축산 현장에서 탄소 배출의 주 원인이 되는 가축 분뇨.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인데요.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가축 분뇨의 메탄가스를 이용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걸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악취,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자립 이런 관점에서 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당 한 250에서 30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결성면에 있는 주민분들이 쓰시는 전기의 한 80%는 충당할 수 있는 전기량이에요. 기후 변화가 심해질수록 에너지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농촌 안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축산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스마트 축사,
그리고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량 산업으로 자리 잡는 것. 그 가능성을 확산해 나가는 도전이 충남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맞닿은 서해안에서는 어떤 도전이 이루어질까요? 바닷물이 물러나고 갯벌이 그 품을 내어줍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 길게 펼쳐진 가로림만. 지난해 고수온의 아픔을 겪은 곳이기도 한데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예비 귀여인들이 가로림만에 발을 내딛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라는 생각으로 1차 생산을 생각했고요. 환경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산물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렇고 이제 수확이 점점 어려워지고 해서 양식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배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태안 쪽 가로림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만 해도 바지락이 80% 폐사했대요. 저희 귀학교에서도 그 강한 종자랑 이런 거 개발하신다고 막 견학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잡는 어업에서 키우는 어업으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지락은 서해안 폐류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서산시의 중앙 어촌계도 바지락으로 생계를 꾸리는 마을인데요. 나이 들어가는 어촌이지만 귀여를 준비하며 어업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최근에 이제 느끼는 게 어르신들은 늙어가고 바다는 내어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어인들도 젊은 사람으로 받아서 어촌이 소멸되지 않고 기후 변화가 와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활기찬 마을을 만드는 게 제 숙제입니다. 뜨거워지고 나이 드는 바다. 하지만 어민들은 다시금 희망을 캐려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어민들을 위해 충남 수산자원연구소도 힘을 보탭니다. 지난해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바지락 폐사 피해 면적은 3,200여 헥타르. 도내 전체 바지락 양식장의 60%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고수온에도 버틸 수 있는 바지락 품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개체는 저희가 고수온 내성 바지락을 개발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여러 곳곳에 모패들을 지금 확보한 상태이고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역의 바지락이 고수온에 강한지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모패를 확보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강한 개체들만 생산을 하면 그 지폐들이 고수온 내성 바지락이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습니다. 30도 이상의 수온이 9일 이상 지속되면 바지락의 면역력이 약해져 폐사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이를 막고자 유전자 분석 기법을 통해 새로운 육종을 연구 중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바지락에서 핵산을 추출하고 그 핵산과 고수온 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을 같이 기계에 넣고요. PCR을 돌리게 되면 노트북에서 시각적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래프 결과값을 기반으로 어떤 바지락이 고수온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고수온 내성 바지락을 품종 개발하는 연구 단계입니다. 고수온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 우리 식탁에서 바지락은 아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갯벌도 그 너른 품을 다시 내어줄 것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수산물의 생명이 위태로워질수록 더욱 열심히 바다를 누비는 배가 있습니다. 저희 충남 나누리호는 고수온이나 적조, 해파리 등 점차 심화되는 해양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권 전 해역을 대상으로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이라는 해역이 물의 순환이나 물의 흐름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식장 어민분들 대상으로 적조 위험 시기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수온과 함께 매년 찾아오는 적조의 공포. 생명의 터전인 양식장은 언제든 위기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충남 나누리호는 적조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요. 양식장 내 수질 측정을 통해 양식 환경도 점검합니다. 이 장비는 수질 측정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밑으로 수면하로 내리게 되면 산소 포화도, 염도, 수온 등을 통계화해서 전산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저희가 이 양식장에 사는 생물들이 적합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질을 측정하는 동안 질병관리팀은 양식장 내 수산 생물을 확보합니다. 충청남도의 양식장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산 생물을 직접 감정하는 건데요. 주요 장기를 관찰해 고수온으로 인한 질병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지금 흡충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긴 지금 어류 아가미이고 이 사이에 이제 흡충이 붙어가지고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거죠. 고수온기에 수온 상승기에 일단 흡충이 더 많이 잘 붙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용존산소도 낮아지니까 얘네 호흡에 이상이 있어서 더 이제 폐사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꼼꼼한 진료를 통해 수온이 높아질 때 생기는 질병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장기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가미에 좀 충만 붙은 거 빼고는 크게 있는 거 없는데 안구에 이제 백탁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세균성 검사를 일단 했거든요. 이제 어떤 약이 잘 드는지 제가 테스트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가 삶터인 어민들. 뜨거워지는 바다에 마음도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망망대해를 누비며 어민들의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어 우리의 바다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충남의 어업은 바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진시 송하급에 위치한 간척지. 허허 벌판 한가운데 시커먼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들고 벼를 재배하던 간척지에 대형 수조가 들어차 있는데요. 헤엄치는 물고기가 가득한데 어떤 양식장일까요? 저희 양식장에서는 대서양 연어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으로만 키우던 거를 사업용으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연간 소비량이 6만 3천 톤에 달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연어. 육상수조에서 대량 양식하는 건 국내 최초입니다. 간척지가 지금 쌀 벼농사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다른 데보다 좀 월등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양식장이나 이런 것을 손쉽게 지을 수 있고 또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간척지이기 때문에 바닷물이나 또는 해수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그다음에 완전히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가온을 하면은 열대성인 따뜻한 물고기를 키울 수 있고요. 냉각을 하면 냉수 어종인 연어 같은 걸 키울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으로 운영 중인 육상 양식장. 수온과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생기면 원격 조정으로 대처가 가능한데요. 폭염에도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냉수성 어종인 연어를 기를 수 있습니다. 고수온과 해양 오염 문제에서 자유롭고 순환 여과 시스템을 통해 버려지는 물도 99% 가까이 줄였습니다. 서해안 간척지에서 연어를 처음에 키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봤어요. 지금 저희 양식장에서는 다 연어들이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연구하면 더욱더 좋은 양식을 간척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로 연어를 육상 양식하는 도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한 충남의 도전이 더해진다면 우리 식탁 위의 수산물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어떤 도전이 이루어질까요? 350평 규모의 널따란 시설 하우스가 있는 강창호 씨의 일터입니다. 푸릇한 쌈 채소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귀농한 지 3년. 강창호 씨 부부는 무엇을 계기로 농업에 도전하게 되었을까요? 환경 오염을 덜 할 수 있는, 덜 발생시킬 수 있는 농법을 찾다 보니까 아쿠아포닉스를 찾은 거고, 날씨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아야 그래서 사계절 내내 키울 수 있다는 점.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물고기와 채소가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농법이라 좀 매력을 좀 느꼈고요.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물고기 양식에서 발생하는 배설물을 통해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방식인데요. 양식 수조에서 식물이 자라는 배드로 이동한 물에는 암모니아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식물에게 필요한 양분으로 전환되고 식물은 영양분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물을 정화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 부족 국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물고기와 채소, 미생물이 공생하는 순환형 농법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양식하는 데 필요한 양식수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물 재배 측면에서는 관행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친환경적으로 유기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로 재배한 채소는 물고기의 유기물이 비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소 함유량이 적어 자연 상태에 가깝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실제로 토경 재배에 비해서 시설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 수경 재배 시설과 양어 시설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이 식물과 물고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물, 채소하고 물고기에게 공통적으로 맞춰가는 것, 이 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강창호 대표의 이런 고민과 정성을 알고 아쿠아포닉스 채소를 찾는 고객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채소가 가진 고유의 향이 진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들의 호응도 큰데요. 물 소비량을 줄이고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생태계를 보호하는 아쿠아포닉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색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를 이끄는 또 한 명의 도전자, 청년 농부 정진혁 씨입니다. 매일 아침 시설 안의 농작물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까요? 바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브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크라는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이제 익숙하지는 않은 채소류기는 한데 한국 빼고는 모든 나라가 다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흔한 채소고요. 그래서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오크라는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고온에 강한 아열대 채소입니다. 오크라를 비롯한 아열대 작물의 재배 면적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월 평균 온도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추운 달에 월 평균 온도는
18도보다 낮을 때 아열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기후는 이미 아열대로 다 바뀌었구나. 그러면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뀌어갈 때 그러한 작물 변화를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지 재배보다도 시설 재배의 영역을 갖다 많이 확대해 갈 수밖에 없다. 아열대화되어가는 충남에서 2천여 평 농장에 아열대 작물을 기르는 정진혁 씨. 9개 동을 스마트팜으로 운영하며 작물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각종 센서를 통해 농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현상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세농, 소규모 농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농업을 규모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의 상황 속에서 작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해내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의 하나로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기후위기 시대. 스마트팜은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훌륭한 대안이 되어주는데요. 기르는 사람, 먹는 사람,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법을 고집하는 정진혁 대표. 그의 농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시설 재배지 내에서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이제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투입한 적도 없던 천적들이 활동을 하면서 해충을 알아서 잡아주고, 그리고 토양이 개량이 돼서 어떤 작물을 심어도 점점 건강하게 자라나고 자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점 좋아지는데, 유기농업이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ast year's Korean summer is so hot, so it makes people sick. There's other also like the seasonal workers in the Philippines died working in Korea because it's so hot under the greenhouse. These days, the global climate change is so concerning. So we need to take action to that. So we need to start planting organically, and then we have to start planting a lot of trees so that we can prevent the other crucial things that gonna happen in the future.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며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한편 유기농법으로 생태계의 회복력을 지키려는 정진혁 씨의 도전. 기후 위기에도 식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도전은 농장이 아닌 연구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는 농민들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최용섭 박사. 그는 기온 상승으로 늘어나는 해충에 맞서 효과적인 방제 기술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농업해충이라고 하면은 농작물을 가해하는 해충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면은 비료라든가 이런 이제 최적의 환경 조건으로 식물을 키우게 되겠죠. 그러한 최적의 환경 조건은 곤충한테도 굉장히 영양원이 되고, 그러한 영양원으로 인해서 곤충들이 농작물로 유입돼서 농작물을 가해하다 보니까 이것이 2차적으로 생산량의 감소를 일으키고. 최용석 박사가 개발한 약재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 첨가된 효력 증진제인데요. 특허 출원을 해 업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력 증진제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효력 증진제의 작용은 곤충의 면역력을 저하시킨다거나 곤충을 귀찮게 함으로 인해서 살충 원료가 해충의 내부로 살충 성분이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효과를 발휘하게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 기술을 농업 현장으로 확산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또 한 명의 동반자 서윤경 대표. 도전의 시작에는 농민을 위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보고로 농업대학에서 저희가 테스트 결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축률을 보시고 그 온실가루이 특히 이제 담배가루이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런 거에 해당하는 약들을 계속 화학으로 쓰는데 화학이 내성이 자꾸 생기니까 약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좀 빨리 들어와서 그래서 활용됐으면 좋겠다. 동남아 지역이 또 굉장히 심한 게 이 흰가루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이 방제제가 방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기온 상승으로 해충의 성장과 번식이 빨라지며 진딧물과 가루이 피해도 늘어났습니다. 이 해충들은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어 시들게 하거나 배설물인 감로를 배출해 잎을 끈적거리게 하고 곰팡이의 일종인 그을음병을 유발하는데요. 화학약품에는 금세 내성이 생겨 방제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영석 박사와 서윤경 대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내성을 발현하지 않는 친환경 방제 약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오이 농장은 친환경 방제 약품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8동 중에 2동 정도는 녹균병이 오는 정도 편이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와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해충의 방제는 물론 사용하는 농민의 부작용도 없어졌습니다. 오이는 계속 찢기도 해주고 젖순도 따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그 약을 친 날은 얼굴이 확 화끈거리고 막 따갑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이 높은 농업이라고 하면 결국은 자연과 비슷한 형태로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료나 상해 살충제, 살균제 같은 이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약이라고 하든지 화학비료라고 하는 것들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특히 농업이라는 부분들은 식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지속성을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평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농업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에 맞는 실용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농약만큼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생태계에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계속 좀 노력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 그리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학약품의 단점을 보완하며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는 손길들. 농작물과 사람, 나아가 환경을 살리기 위한 도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미래의 식탁을 고민하는 영양 파수꾼. 충남의 영양 교사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디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들이 음식을 통한 식생활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들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먹을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해서 먹게끔 되는 것들을 또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이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식사를 통해서 식재료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로컬에서 나오는 건지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야 탄소 배출량을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국내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산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메뉴를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열대 작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식단에 반영을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밥상을 바꿔야 하는 영양 교사들. 이들의 고민이 모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킵니다. 충남 예산의 한 고등학교. 이곳은 신유미 영양교사가 근무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고민했던 아열대 작물을 활용해 급식 반찬을 준비합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후이기 때문에 재배되는 작물이 변화하고 있어서 아열대 작물을 이용한 요리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아열대 작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예산에서 나는 아열대 작물 공심채를 오늘의 반찬으로 선택했습니다.
고소한 향 가득한 공심채 볶음. 어느덧 점심시간. 배고픈 학생들이 급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푸짐하게 담아내는 손길들. 오늘의 주인공 공심채도 인기 만점입니다. 아열대 작물이든 아니면은 현재 저희 나라에서 자라는 작물이든 전부 다 맛있어서 다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나물 같은 것도 평소에 많이 먹어보기는 힘들고 접하기 힘들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나오면은 많이 알기도 좋고 지구의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의 날을 맞아 학생회에서도 캠페인을 준비했는데요. 미래 식탁을 예측하고 학생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미래 세대가 앞장서서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캠페인을 할 때 본인들이 왜 이걸 준비했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적응을 해야 되는 시대니까요. 거스를 수 없고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많이 널리 퍼졌으면.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기후위기 시계를 늦추기 위한 도전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느껴봅니다. 지구의 날 캠페인을 통해서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페인 말고 집에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환경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제가 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실천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행사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간단한 질문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식생활 같은 거를 잘 관리를 해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또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종이컵을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주 작은 노력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어떤 기후 위기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하는 동아리 활동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 우리 동아리 활동 중에 미래 식탁을 만들어 보는 거야. 요리 실습이 이루어지는 가정실. 기후 동아리 학생들은 매주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고민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회의한 결과 아열대 작물인 공심채와 아스파라거스를 활용해 파스타와 김밥을 만드는데요. 다른 친구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제법 그럴싸한 음식을 완성합니다. 지속 가능한 식탁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직접 미래 식탁을 만들며 배워봅니다. 학생들이 만든 미래 식탁. 모두 맛있게 먹는 모습인데요.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거기서 비껴갔다. 정말 운이 좋게도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조금 지체할 뿐이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기후위기에 안전한 지역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0.0001도도 매우 예민한 시기다. 그 약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도 우리가 인류가 받게 되는 악영향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선까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인류의 책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는 기후 위기 시계.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 우리의 식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남의 도전. 그 도전이 더욱 퍼져나간다면 우리는 풍성한 식탁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많이 아픈데요. 하지만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굳지만 아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구심을 품지 말고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실천하다 보면 날마다 바뀌는 지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